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감정이 앞서서 욱하거나 주로 이제 이유도 없이 생떼 부리고 자기 할 만하고 뭐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 대화하기 참 힘들죠. 아니 진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군가 자리 불편하게 만들면 그냥 뭐 옛날 같으면 그만하시죠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집에 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욱함을 넘어서 상대에게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예, 살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가 대면으로 뭘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어떤 얘기도 듣냐면 이 메시지 텍스트에 익숙해지면서 음식점에 가서 주문도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키오스크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게 원래도 어려운 건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더 노출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문제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감정이 앞서서 욱하거나 주로 이제 이유도 없이 생떼 부리고 자기 할 만하고 뭐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 대화하기 참 힘들죠.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려운 존재, 뭐 부모라든지 배우자 혹은 연인이라든지 이러면은 정말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서 왜 욱하세요? 라는 이 책과 함께 내 감정을 내세우는 무례한 분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양재욱 씨를 모셨습니다. 저를 모델로 쓰시면 일단 뭐 욱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감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말한 어떤 그 팩트만 딱 이성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 좀 편협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문장에 대해서 뭔가 숨겨진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내가 한마디라도 뭐라고 안 하거나 내가 뭔가 친절하거나 작게 얘기하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내가 말을 하고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내 말이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강화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압박하는 어떤 대상이 있었을 때 회피하는 쪽으로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싸우는 쪽으로 또 강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소리를 내야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 소리를 내고 액팅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질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확 받아쳤을 때 효과가 있었다. 네, 효과가 있었다는 게 학습이 돼서 나이를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욱하면서 바로바로 맞대응을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굳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들 눈에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거는 생떼를 쓰거나 악다구니를 부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 진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뭔가 빌드업 되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그냥 여기서 감정선 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옆에 힘든 사람들 뭐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욱하는 사람 만났을 때 일단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요. 굉장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상황에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괴감까지 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욱함을 넘어서 상대에게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느긋하게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 사람도 지금 본인이 정상적으로 평소에 어떤 그 기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테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선이 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욱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맞부닥치지 말고 그때 한 템포만 쉬면은 상대방도 그 이후에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좀 듣고 자랐던 것 같고. 어머니의 삶의 지혜네요. 아버지가 워낙 욱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또 제 형도 한 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어머니가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재웅아, 이제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책에 써 있는 거 이거죠. 음악 방송에서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가장 유명한 가수가
파이널 무대를 장식하는 것과 똑같다.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바로 똑같이 쏘아붙이고 같이 욱하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의 화가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듣고 있으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연장선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정하되 이제 불편함을 알리고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 혹은 욱하는 어떤 표현을 들었을 때 대응하는 법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1단계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인정이 있네요. 누구님의 마음은 저를 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단계 나의 마음의 불편함을 알림. 하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나 이러이러한 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3단계 나의 마음을 듣게 된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라. 제 말에 대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를 조금 각색해서 얘기해 보면은 땡땡님이 저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2단계는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아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런 그거는 상사 입장에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들은 게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보통 상사한테 일한다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뭐 이렇게 자리를 피해요 이제. 어떠세요? 누가 욱하는 경험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 자리 불편하게 만들면 그냥 뭐 옛날 같으면 그만하시죠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집에 가요. 그렇죠. 뭐 굳이 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거고 더 화나고. 더 화날 거 뻔하고 그만 좀 하시죠라고 했다가 그래서 저는 사실 무례한 사람 대처법의 최고봉은 피하는 거다. 도망쳐라 그건 것 같아요.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 회사나 뭐 이런 조직에서 내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무례한데 이제 욱하는 게 너무 지나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욱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욱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일단은 가만히 듣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제스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분도 이성적인 상황에서 사실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위축됩니다. 라든지 뭐 더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어떤 힘듦을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알려야겠죠. 이 작가님도 세 번째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렇죠. 내가 계속 받아줄수록 그 관계가 굳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상황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것이 더 많은 거를 그 상대방한테 좀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제 정리한 무례하게 욱하는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 저희의 어떤 방법을 알아봤고요.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그 방법을 정리를 또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일단은 끼어들지 말기입니다. 막 말을 하다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 혹은 더듬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친한 관계일수록 그거를 대신 이제 나서서 참견하면서 말을 마무리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는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미숙할수록 아직 어른이 아닐수록 그런 상황에 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얘기를 자기가 마무리 지어야지 그 사람이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끼어드는 거, 그 사람을 아무리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끼어드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써 있네요. 대화란 상대방에게 나의 여백을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끼어들지 않는 게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섣부른 조언은 금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얘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너한테 도움이 돼서 하는 얘기야 라고 했을 때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꺼낼 거면 하지 마라 그냥. 조언이나 충고라는 거는 상대방이 원할 때 조언이자 충고가 되는 거지 상대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모든 조언과 충고는 다 잔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남이가 하고 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고 자기들만의 사적인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침범하면서까지 너를 위해서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상대를 함부로 정의 내리지 않는 거죠. 예, 성인은 단기 기억에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용량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만난 사람의 인상을 평가하는데 특성을 7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 1시에 만난 후에 10시간 후에 낯선 사람에 대한 그 만남의 인상을 나열을 했는데 눈이 작다, 눈을 피한다, 얼굴이 동그랗다, 숨긴다, 검정색 옷을 입었다, 작게 말한다. 3분 동안 고작 6가지를 간신히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순간적으로 별별 이야기를 다 했다고 느꼈음에도 그의 내면적인 특성보다 겉모습만 주로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3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어제나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사람 한 명을 골라서 10가지를 이제 적어 보시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0가지 특성을 모두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주관적인 어떤 그 인상들이 그 사람을 어떤 특정 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게 사실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특정한 누군가를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뇌가 가장 그걸 편애하기 때문에, 예, 뇌는 단순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불안한 걸 못 견디기 때문에 빨리 그냥 단정 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프레임을 막 씌우는데 MBTI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진짜 잘 모르는데 미리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단정 지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플라톤이 그리스 시대에 정리했던 얘기들에 대한 그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플라톤이 대운하고 있더라고요. 플라톤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맨날 들려드리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혹은 깨트리려고 되게 애를 쓰고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야지 좀 욱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 무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좀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연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깐난애기가 참는 거 못 보셨죠? 사람은 참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아요. 욕구 덩어리, 본능 덩어리로 태어난 사람이 어렸을 적에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적 경험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참는 연습을 하면서 참는 능력을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능력이 떨어진다, 잘 못 참는다, 욱한다, 충동적이다, 이런 뜻은 아직 나는 좀 더 많은 참는 연습,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 생기는 거와 똑같이 참는 연습, 훈련을 해야 인내라는 게 생기고, 인내가 생겨야 성품, 인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참는 연습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는 일단 그 자리 피해라. 두 번째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꼭 심호흡을 하면서 나의 흥분도를 가라앉혀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면서 그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게 되면 얘가 거꾸로 뇌로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고 결국 뇌 흥분도 가라앉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왜 욱하세요? 내용을 바탕으로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을 좀 얘기를 해봤고, 저는 무례한 사람에 대한 대처도 대처지만 욱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바꿔보고 싶다, 내가 왜 욱을 이렇게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양떼분들 위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본인에게 이 도서 왜 욱하세요가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